실제로 경영진에 대한 비판, 삼성사람들이 일 안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삼성이 왜 그러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놀림이 되기도 하긴 했지만, 서초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업 지원 TF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기술도 몰라서 기술을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막 문서에 각주를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초에 초등학생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서초딩 보고서라고 했던 게 있어가지고, 삼성이라는 회사가 위기라고 하는 거 극복해야 됩니다. 삼성이 참 대단한 회사라고 했던 다른 분들의 말이 삼성이 하나의 놀림감이 돼버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경영진에 대한 비판, 삼성사람들이 일 안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삼성이 왜 그러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기도 한데, 삼성에서 10년 정도 일했던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실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위기의 요인을 3가지 정도로 잡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 리더십의 위기가 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봤을 때는 의사결정의 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 봤었을 때는 생태계 문제가 있다. 저는 이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 리더십 위기는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HBM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같은 것들을 만들지 못하고 추격하지 못했던 형태의 의사결정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전적으로 기술 CEO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 변화에 하나 더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되게 중요한 게 결국에 미세화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웨이퍼라고 하는 것에서 계속적으로 크기가 막 줄어들어야, 웨이퍼가 속에서 예전에는 그 칩이라고 하는 다이가 한 100개 나왔다가, 그게 이제 2006년 그러다가 지금은 웨이퍼 한 장의 최신 제품인 D램의 10나노 6세대 반도체가 한 1,500개 나옵니다. 맞으면 원래 15배 정도 생산성이 증가가 됐어요. 근데 성능은 더 좋아집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반도체를 만들기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옛날에 웨이퍼 한 장에 다이가 100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설계 하나만 잘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1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기술들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반도체라고 하는 에서 기술력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가 제품, 설계 엔지니어들이 있고요. 주로 전자학과 출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저처럼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얘네들이 전자제품의 반도체의 성능, 몇 기가바이트 등등등을 얘기한다면, 요것의 성능은 결국에 물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에는 그 기가바이트가 어떤 형태의 용량과 그다음에 기가헤르츠가 속도라고 한다면, 요것은 뭐에 달려있냐면 전하량이라고 달려있고, 전하량은 전자에 달려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옛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말하자면 전자 어디서 나오죠?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소에서 나오죠. 말하자면 이 원소라고 하는 물질을 잘 만들어야 전자가 잘 움직이고, 전자가 잘 만들어져야 용량과 속도가 나옵니다. 결국에 이 용량과 속도라고 하는 성능은 물질을 기반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정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공정 엔지니어도 화학 반응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구리를 넣으면 됩니다. 실리콘을 넣으세요. 여기다가 뭐 산소를 넣으세요. 해가지고 막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드는 데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아시는 소부장이 필요합니다. 소재, 여기에 산소가 어떻게 들어갑니다. 순도가 필요해요. 구리가 들어갑니다. 뭐 메탈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갑니다. 이게 소재죠. 소재가 이만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가 바로 장비가 들어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레시피를 잘 짜도 장비가 ASML, Applied Materials, 뭐 램, 뭐 이런 회사처럼 탑5 글로벌 기업이 아니게 되면은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걸 만드는 게 뭐죠? 장비 엔지니어, 소재 엔지니어, 이런 격까지. 반도체는 맨 위에서 소비자들은 전자제품을 아시겠지만 설계 제품 엔지니어들이 있고, 여기에 공정 엔지니어가 있고, 소재 장비 엔지니어들이 이만큼 있어요. 여기는 기계과 사람들이 있고, 화학과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화공과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전자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동안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공정 마진이 있어서 이쪽 기술력이 안 중요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는 너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성능도 결국에 뭐다? 전자들이 움직입니다. 전자들 움직이면 누가 컨트롤하냐? 소재랑 장비 컨트롤. 그러면서 이쪽의 기술력을 그동안 무시하고 간과했던 게 삼성의 가장 큰 위기의 원인 같아요. 기술력 리더십 위기는 첫 번째 뭐다? 전자산업의 변화를 캐치하지 못해서 HBM을 실기했던 리더십의 위기. 두 번째로는 기술 변화가 미세화되면 될수록에 전자급뿐만 아니라 거의 설계 기술뿐만 아니라 공정과 생산과 장비 기술이 중요해지는데, 이것을 계속 무시해 왔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제품 위기와 생산성 위기의 문제에 가장 있다는 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서초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삼성 본사가 서울에, 그건 정확히 삼성전자 본사는 수원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컨트롤 타워라고 불려지는 뭐 사업지원 TF 미래전략실이라고 옛날에 불러졌던 거기가 실제로 임원 인사권이 있고요, 재무권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조직이죠. 원래 삼성이라는 조직의 강점을 예전엔 세 가지로 얘기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CEO의 영향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룹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미전실의 역할, 마지막 가장 강화됐던 게 그룹 총수의 의사결정. 이 세 가지가 가장 강한 판단이었는데, 기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항상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도 CEO가 하긴 해야 돼요, 총수가. 그런데 과연 이 스텝 조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이 있느냐, 지금은 이것들이 과연 불분명한데, 여기가 뭘 갖고 있다? 돈과 인사권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초딩이 뭐냐면, 서초에 있는 지원 TF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기술도 몰라서 기술을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막 문서에 각주를 달아야 돼. 그러니까 소초에 초등학생이 있더라. 그래서 소초딩 보고서라고 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의 의사결정에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사권과 재무권을 휘두르면서 관리를 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에 젠슨 황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CFO가 누군지 아시나요? CHO 누군지 아세요? 하나도 몰라요. 네, 여러분들은 리사수라고 하는 AMD 사장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재무와 사람도 알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삼성전자의 그룹의 TF장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모순이죠. 기술 변화는 기술을 알 수 있는, 그 다음 기술을 알 수 있는 CEO와 임원들과 의사결정할 수 있는 담당 기술 엔지니어한테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뭐다? 항상 수직적으로 삼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던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삼성 자회사도 만들게 되고 소재부품 회사도 다 만들어가지고 했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장비 회사들이랑 협력해야 되는데 장비 회사들하고 협력하지 않고 기술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송도 나고 이랬던 것도 분명히 있었었죠. 우리나라는 함해원업체,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하고 소위 삼성이 계속 소송이 나가지고 두 회사는 삼성이랑 거래를 안 합니다. 이러니. 그다음에 삼성이랑 항상 척을 지고 있는 글로벌 장비 회사 ASML, 어플라이 등등은 예전에는 기술 유출 사고도 있었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삼성은 너무나도 천호성 같은 조직으로서 협력을 많이 안 했던 것이죠. 생태계 구성을 너무 안 해왔다. 이런 것들이 현재 위기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의 핵심 전략은, 삼성 내부에서 하고 있는 핵심 전략은 2024년 10월에 급하게 구원투수로 나왔던 전영인 부회장이 했던 건 뭐냐면은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최고의 기술의 리더십을 다시금 되살리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과 때문에 실제 삼성전자가 2025년 5월달, 지금이 전영인 부회장이 온 지 1년 딱 됐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실제 기술 높이겠다, 품질 높이겠다,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느냐, 가능하냐,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서 여전히 필요한 건 무엇이냐, 자기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걸 명확히 구분해서 못하는 것은 협력하고 잘하는 것은 실제로 뛰어나게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D램이라고 하는 거나 낸드라고 하는 거,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력을 지금 6개월 정도 뒤졌습니다. 세계 1등을 수십 년 하다가. 근데 그것을 다시금 1등으로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데 그동안 못해왔던 기술력, 그동안 뭐였다? 설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것만 생각하다가 공정에서도 패키지 공정 무시하고 장비 무시했던 거, 이 두 가지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오판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아무리 설계도를 잘 그려도 만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하죠. 이거 우리나라가 대부분 산업체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동차 산업이나 뭐 이런 거 볼 때 특히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보시면은 막 무인 공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설계만 잘 그리면은 생산이 100% 자동화 될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 하나를 막 다루고 있어요. 지금 옴스트롱 단위만 다루거든요. 옴스트롱이라는 게 수소 원자사의 거리죠. 그걸 다루고 있을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오해하시는 게, 생산은 자동화 되기 쉬운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반도체 쪽은 자동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단언컨대, 뭐 제가 올 있겠지만, 반도체의 생산이 자동화가 되면은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산업이 다 자동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조선산업은 여러분 배가 크잖아요. 배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 근데 얘네 소위 공차죠. 기술력으로 있는 스펙이죠. 이 규격이 거의 센티미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는 밀리미터 정도 되죠. 10의 반에서 3승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디스플레이나 보통 조립 공정은 마이크로미터 10의 반에서 6승 정도 됩니다. 근데 반도체는 지금 어떻게 했냐? 나노미터에서 옴스트롱 떨어지고 있어요. 네, 나노미터 옴스트롱이라고 하는 단위까지 생산 자동화할 수 있다면은 저는 모든 산업에서 자동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요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간과해왔다. 네, 그래서 삼성이라고 하는 게 근원적인 기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단품도 좋은데 거기에서 패키지 기술과 설비 기술이 있을 수 있는 이 아주 나노미터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품질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확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품질 보시는 게 바로 쉽게 얘기해서 수율을 높인다는 얘기거든요. 수율은 뭐냐면 웨이퍼 하나가 이만큼 있다. 여기에서 웨이퍼에 1000개가 나온다? 1000개에서 800개가 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수율입니다. 보통 80% 이상 나와줘야 우리가 수율이 좋은 건데 이 수율이 안 나온 이유는 뭐냐면 웨이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수백 개의 공정이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이 웨이퍼를 진행하는 수많은 장비들이 제대로 생산성이 높여질 수 있도록 확보가 안 됐다. 말하자면 장비가 당연스럽게 만들어야 되지 않아? 장비 기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런 것들로 실제 수율 확보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가 됐다. 말하자면 기술력을 높인다고 해서 기본적인 설계 기술을 높이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산 기술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특히 패키지 쪽과 설비 기술 등등의 기술력은 아직 높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금 발목을 잡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전략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30년 동안 1등 했다가 25년 1분기 때 더 이제 하이닉스에 처음으로 1등 뺏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 것들이 반도체를 만들어줄 때 특히 기존의 웨이퍼 공정에 있었던 전공정 공정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라가지고 패키지를 했었던 HBM 같은 것들이죠. 패키지 기술력이 있다고 친다면 첫 번째는 결국에 안에 있는 단품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에 경쟁력을 다시금 확보해야 됩니다. 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뭐냐면 신문기사 보시면 뭐 D램의 10나노 5세대 뭐 D1B라고 불려지는데요. 그것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안 돼서 설계를 다시 했다 이런 것만 나옵니다. 그거는 제대로 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부서 일부 부서 정확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서들에서 실제 소통이 없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편한 대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제품 경쟁력이 늘어졌습니다. 속도가 느려지는 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것까지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계를 높이는 게 바로 단품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엔 당연스럽게 생산성 높여주기 위한 수율을 높여주기 위한 소위 이제 제조센터 팹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실제의 설비 경쟁력 높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패키지 기술력을 높여야 됩니다. 패키지 기술력을 그동안 굉장히 간과해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 HBM 나온 다음에 1년이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설계 중심의 사람들은 얘기했었죠. 근데 HBM 만들어주는 패키지 공정이 그만큼 어려워진 것이죠. 이것을 실제 따라가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했기 때문에 단품으로서의 웨이퍼 공정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수준을 높여줘야 되고 패키지 공정 자체의 기술력을 한 단계 확실히 높여줘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람이 많이 부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저도 연구소에 있을 때 연구소 분들 중에 한 30% 이상이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상가집에 갔었는데 삼성 출신들이 상가집이었었죠. 제 선배의 어떤 상이었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절반이 하이닉스 절반 삼성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엔지니어끼리는 여전히 비슷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술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에 경쟁을 높여주는 방식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파운드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삼성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사업부가 두 개 있다가 2017년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걸 두 개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시스템 LSI 사업부가 현재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라고 하는 사업부인 것이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사업팀이 처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생겼다가 그것이 사업부로 구분됩니다. 이 사업부라고 하는 조직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나름의 비즈니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부라고 하는 게 생긴 건데, 이것들이 실제 A 반도체 설계라고 하는 것들의 협업도 이미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 생산이라고 하는 것에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성이 못해왔던 바로 서비스 마인드와 소위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두 가지 소부장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요. 서비스 마인드, 그건 무엇이냐? 지금 파운드리 업계의 60에서 7% 가까이 되고 있는데 60% 전후의 매출은 TSMC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회사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는 10% 남됐다가 24년 4분기 정도 때 8.1%라고 하는 아주 최악의 성적을 거뒀었습니다. 중국이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까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로는 삼성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설계를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 기술력이라고 하는 그때 탈취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분도 있긴 하는데, 그건 좀 작은 이유고, 결국에는 이 서비스 마인드가 약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삼성은 그동안 항상 1등에 섰었고 갑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미 TSMC는 공개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면서 못하는 삼성이 공개를 안 합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금 힘들거든요. 이러면서 공개를 안 해요. 하자면 맞춤형 고객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술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모수 늘려야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통해서 협력과 인게이지먼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인텔이나 TSMC나 모두 90% 이상 같은 장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수율도 차이가 나고 선단 공정, 나노, 이나노의 품질 차이가 나냐? 결국에 얼만큼 이 팹이라고 하는 장비를 잘 다루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전자과 출신들의 설계 엔지니어들만 생각했던, 그들은 생산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옴스트롱 나노미터 단위로 떨어진 현재의 반도체 공정은 조금만 조금 틀어진다는 게 장비에 조금의 진동만 있어요. 배관만 조금 흔들려도 이렇게 되는 장비의 팹이라고 하는 곳에 수천 대의 장비가 정말 일치화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동화되면 절대 자동화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아주 일치하게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을 이미 TSMC는 오래전부터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3나노, 2나노라고 하는 새로운 선단 공정 나와도 갑자기 수율이 더 올라갔어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이 TSMC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잘 나오는지 얘기 안 하시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반도체 라인에는 예를 들면 3,000대의 장비가 있다고 쳐볼게요. 거대한 팹에 장비가 3,000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반도체를 만들 때 보통 300대 정도가 필요해요. 하나 만들 때. 그러면 300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300대가 필요한데 왜 3,000대가 있냐? 양산이기 때문에 복수의 장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의 장비가 10대처럼 돼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 한 대의 장비가 10대가 한 대처럼 움직이게 돼요. 이것의 일치화가 되냐 마냐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장비가 1호기부터 1, 2, 3, 4, 10호기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1호기 끝에가 여기가 만약에 벽이에요. 벽이죠? 벽이면 습기가 많이 차죠? 그럼 이쪽에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공정이 흔들려요. 이 장비가 이 장비 끝에 있다? 여기의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이 미세한 것들을 다 맞춰야만 반도체의 마이크로미터, 옴스트롱 단위의 장비의 생산성과 정밀도가 결정됩니다. 이거는 전자과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기계과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걸 장비를 유지 보수해주는 협력업체 엔지니어 기술력, 이것만 가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당연히 될 줄 알고 뭐 말도 안 되는 디지털 트윈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자동화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로 했던 것들이 실제 현재 삼성의 파운드리 수율의 저하, 이런 문제의 간과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결국에 이 팹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율을 높이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엔지니어들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서비스 마인드, 두 번째 수율을 비롯한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층위가 되게 다릅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삼성을 생각할 때 여전히 삼성은 저력이 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삼성을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삼성은 이제 슬슬 망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저는 두 가지 길은 다 있다고 봅니다. 이 반도체 산업을 실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반도체를 연구실에서 조그만 웨이퍼나 소자 같은 걸로 보시는 분들과 대량 생산하는 분들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이 반도체 팹에 계시지 않았던 분들이 삼성의 문제를 설계가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설계 부족한 거 많고요, 맞습니다. 근데 삼성은 설계 잘한 적 별로 없어요, 미안하지만. 삼성의 현재 위국복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수백조 이상 투자되어 있는 팹이라고 하는 것의 생산성과 기술력을 전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에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대로 설계 엔지니어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삼성의 팹을 만들어 올 수 있는 삼성 내부의 팹의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같이 협력해주는 소부장 회사나 협력사들, 그 다음에 유지보수를 담당해주는 협력사 직원들, 이런 분들 자체의 기술력을 다 높여줘야만 위기 극복과 수율 향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 비즈니스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 설계 쪽으로 집중하는 건 하면 되는 건데, 근본적인 위기의 극복은 이 팹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걸로 필요할수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제가 뭐 국회에 가서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설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설계 원래 잘 안 돼 왔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팹에서 이 생산성의 극복이라고 하는 게 돼야, 말하자면은 TSMC를 그나마 확 따라갈 수 있어야, 같은 장비를 쓰고 왜 안 나오냐, 여기는 결국에 뭐냐, 기존에 간과했었던 기술력, 정밀기계, 정밀화학, 패키지 기술, 이런 것들을 다시금 내부적으로 산업 내에서 기술력을 확보해야만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근데 제조업 강국에서 새롭게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설계를 잘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한 근본적 경쟁력 확보겠지만, 그걸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단기간으로 팹의 기술력을 확보해서 생산성 높이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지금 뭐 제가 전문가 중 한 명이라고 친다면 그것을 좀 간과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극복된다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삼성은 그동안 엄청난 생산성을 가지고 기술력을 확보해 왔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당연히 협력사들 위기도 있지만, 여러분들 요새 막 TV 광고나 지하철 광고 보시면 평택으로 오세요 막 있었죠. 삼성 단지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제 친구도 마지막 투자 기회를 평택으로 잡아서, 여러분 혹시 뭐 요즘에 나온 테크가 몸테크라고 아시죠? 전세에 살다가 집을 줄여서 매매를 한다. 좁은 집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테크를 한다는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도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샀던 아파트 가격이 평택이 30%가 떨어졌어요. 9억이던 게 6억이 됐고요. 11억이던 게 8억이 됐고 7억이 됐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에 삼성 매출이 안 되니까 그렇죠. 삼성 매출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협력사 매출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4, 5 이런 게 얘기합니다. P가 평택의 4단지, 5단지 이런 걸 짓는데, 그러면 저예요. 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팹을 짓는다. 그러면 일단 장비, 소부장의 장비가 6개월 정도 전에 매출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장비사의 매출이 늘어나요? 그럼 장비사 월급이 안 와주고 사람 뽑겠죠. 그럼 그 주변에 상품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전으로 했을 때 소재사들이 돈을 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소재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또 매출이 벌어집니다. 이게 1차 협력사들끼리 이루어지는 형태의 매출 증대라고 친다면, 삼성 내부에는 지금 평택에 있는 임직원 수가 얼만큼이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사람들이 한 16,000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5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삼성 평택 사업장에 거의 6만 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정도 사람들이 삼성의 공장이 멈추면 돈을 못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위 이제 한밭집들이 있어요. 우리 건설 노동자분들께서 일하실 때 나올 수 있는 밥집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쓸 수 있는 일부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게 실제 라인 건설이 멈추게 되면 이런 게 모든 게 다 떨어지게 됩니다. 산업 자체가 뭉개지게 돼 있죠. 평택뿐만 아니라 화성 사업장 같은 경우가 반도체 이제 거의 이제 핵심인데, 화성 사업장의 세금의 프로가 삼성전자 사업장에 하나 내게 됐었습니다. 평택 거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정도까지 지역 내 총생산뿐만 아니라 연관되어진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위기라고 하는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온라인상에서 놀림이 되기도 하긴 했지만, 결국에 삼성을 잘 되길 바라시는 마음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의 10명 중에 4명, 40% 이상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5만 전자, 6만 전자, 7만 전자 이런 게 나오기도 하는데, 결국에 반도체가 살아야 삼성이 살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 고용이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자동화가 가장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 저는 반도체가 자동화가 제일 더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제품은 자동화를 이끌어요. AI랑 같이. 근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이 가장 자동화가 더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래야 팹이 있어야 팹에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고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이 되게 많은 게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그것들을 생각했을 때 삼성 반도체가 설계뿐만 아니라 생산성, 그 다음에 협력사까지 다 아울러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수십 년, 말하자면 IMF, 그 다음에 뭐 정치적 87년째 봤을 때는 40년 혹은 20년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5년에서 40년 정도의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AI나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리 혹은 인간의 자체로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단위 기술적인 개발도 필요하겠지만은 뭐 현재 국가적, 정치적 위기 같은 것들 포함해서 여기서 사람들끼리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협력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반도체 기술만 하더라도 다양한 기술의 변화
변화들이 있었다. 그다음에 AI에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쓸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보면서 서로의 협력과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 뭐 제가 얘기했던 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든지 산업에 대한 얘기든지 둘 다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들이 국가적으로 좀 더 이야기가 풍부해지면 그것이 가치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대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저희 채널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